어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우리 당의 문캠프에 영입이 된 예종석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종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시끄러웠죠? 좀 그렇습니다. 어땠어요? 전화 몇 통이나 받으셨어요? 뭐 계속 전화가 와서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뭐 그래야죠. 받을 수 있는 한은. 아니 안 받는 이제 안 받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르는 전화 안 받는 거. 요즘 문자도 워낙 많이 오고 하니까. 그렇죠. 반응은 어땠나요? 잘했다 잘못했다. 아무래도 잘했다는 분들이 압도적이고요. 이게 세상의 그 민심을 대변하는 그런 결과겠네요. 뭐 정권 교체 열망이 그렇게 뜨거운 걸 뭐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아무도 전화 저한테 안 했어요. 기자들만 몇 명 하는데, 왜냐면 어저께 그 보도자료를 낼 때부터 그 이제 제가 왜 홍보단장 안 하고 본부장 안 하고 그 다른 분을 오느냐라는 데 대해서 이제 문의가 많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그 이제 얘기를 넣었죠. 그래서 저한테는 큰 질문이 없었어요. 제가 이거 악역으로 비춰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원님 자리를 뺏어서. 제가 자진해서 내려놨다는 것도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 교수님을 만나 뵌 지는 거의 한 15년? 20년도 되는 것 같아요. 20년도 더 됐죠. 그렇죠. 네, 그렇게 옛날 일할 됐고 때부터. 그리고 제 책에 2006년에 나온 그 브랜드와 디자인의 힘의 서문을 그 예 교수님이 써주셨어요. 굉장히 과격한 서문을 깜짝 놀란 서문을 제가 받아서 그 책에 이제 머릿글로 실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실제로 일을 같이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죠. 뭐 했죠. 뭐 했죠? 옛날 대한펄프 때부터 올라가면 뭐 굉장히 옛날입니다. 그 옛날에 뭐 그런 것도 했었구나. 그때 스쳐서 또 뵀구나. 그리고 또 경쟁으로 만난 적도 있어요. 소주. 소주는 이제 경쟁으로 만났었고. 활명수도 뭐 같이 한 셈이죠. 예. 그 활명수 이제 110년 넘은 건 이제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참 오래전부터 제가 재작년에 당에 들어오면서부터 예 교수님을 이제 마음에 두고 저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은 모르게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정할 때 심사위원장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때 졸지에 오셔가지고. 뭐 사실 당명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우리 손 의원님이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가서 할 일이 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어느 안을 미십니까? 제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뭐, 그 전문가의 식견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그 정하신 것을 밀어드리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위원장 일은 참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5가지 이름이 나왔는데, 이제 그걸 이제 1차, 2차 해서 마지막 5 파이널이 나왔는데, 그때 그 예 교수님하고 또 다른 분 2분 모시고 이제 마지막 의견을 묻는데 예 교수님이 위원장 하시자마자 대뜸 저한테 첫 질문이 미는 아니요 어떤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제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라고. 사실 아시는 일이지만 뭐 그 광고 세계에서는 그게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드신 분이 다 미는 아니 속으로 있고 이제 뭐 들러리 아니랄까 그렇게 몇 가지를 보통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만드신 분이 의도한 것을 골라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걸 생각하고 만들어 놨는데 딴 걸 누가 선정하면 아주 난처한 일이 생기는 거죠. 보통은 그 과정에서 그 본심을 슬슬 드러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대뜸 그렇게 물으셔갖고 저도 그냥 대뜸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오셔서 이제 제가 우리 당에 들어온 줄은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때 오셔서 저한테 첫 말씀 생각나세요? 여기서 어떻게 버티시냐고.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있냐고. 아니 제가 손 의원님 성격을 아는데 그 동네 가서 참 금방 한바탕 하시고 그냥 돌아서실 줄 알았는데 아주 인내심을 많이 기르셨더라고 그 사이에.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저 보자마자 어떻게 여태까지 이 자리를 지키느냐고. 근데 저는 을 생활만 했잖아요. 저는 걱정입니다. 이 교수님이 대선까지 잘 지키실까. 그래도 손 의원님은 갑 같은 늘 생활을 하셨지 뭐. 그러세요. 그래요. 40년인데 갑인 척하고 큰 소린 쳤지만 아주 서글픈 을로 저는 계속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실력이 있으시니까 사실 그 을이라도
의리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여성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제 확신이 생기면서부터 사람들 설득을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제 확신이 없을 때는 사람들 상대방 얘기들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흔들리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좀 낮았었는데 하여튼 저는 그 예 교수님 모셔오니까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일단 우리가 이 선거 마케팅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 문 대표님하고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그 문 대표님이 부산 영도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뭐 저도 고향이 부산 영도고. 영도세요? 네네. 그러시구나. 전에 뵀을 때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 동네에 도서관을 옛날에 만드셨는데 60년대 본인이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셨노라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지금도 모이는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도서관 하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영도 도서관이죠. 근데 그게 뭐 이제 그 5.17 나고 막 그 정부가 탄압을 시작하고 사실 도서관에 그게 그 민간 도서관으로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건데, 예, 사제로 이제 만든 도서관이죠. 꽤 큰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그 부산의 영도의 그 복례동 시장 안에 있어서 위치도 참 좋은 위치였는데, 그걸 5.17 나고 나서 이제 뭐 이게 그걸 삼키려는 세력들도 좀 있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 도서관 사업은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그걸 그때 그 시절에 그걸 다 팔아서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도서관도 짓고 사회관이라고 해서 이제 고등국민학교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야간에 공부하는 시설도 만들고 무료 예식장도 만드시고 또 뭐 정치 그만두신 다음에요? 아니요. 정치할 때. 그리고 무료 타가소도 만들고, 그리고 유치원도 여러 군데를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래저래 탄압을 받으니까 그걸 다 팔아서 이제 장학회를 만드셨는데 이제 그 장학회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사장을 맡아갖고 있는데 그 영도 유경회라고 해서 지금까지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재단도 좀 말하자면 그 규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부동산 같은 걸 하게 하거나 부동산을 사게만 했더라도 그 상당한 돈이었어요. 40년 전으로 따지면 그때는 뭐 재벌들도 그렇게 큰 재단을 만들지 못할 때인데 그 원금이 지금 그대로 있으니까 그 요즘 이자 수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학 사업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또 혹시 강의를 받아갖고 거기에다가 예 교수님 모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좀 독특한 면이 있으셔서 경비를 전혀 안 쓰세요. 그래서 그 호주머니 돈으로 이제 필요한 경비는 다 쓰시고 그래서 뭐 저희들이 용돈 좀 드리면 그거 다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 아버님 몇 번 뵌 적 있어요. 아버님도 엄청난 식도락가시고 그 너무 품이 있고 멋지세요. 예 교수님보다 훨씬 인물이 좋으세요. 그죠? 그거 맞죠? 진짜 멋있으신데 이 옛날부터 그 고서화나 골동품들 컬렉션으로 그 옛날부터 하셨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주 존경하고 그래서 가끔 뵀었는데 그 정치를 못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던가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말씀은 뭐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동안도 사실은 정치를 못하게 하시고 저 자신도 사실 정치에 조금 혐오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는 정치인들이 꽤 있지만 어디 모임 같은 데 가서 국회의원이 저기서 오면 저는 자리를 쓱 피하고 좀 그런 손 의원님은 한께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정치를 오래 하셨고 또 정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 집에 드나들던 많은 정치인들, 운동권 인사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이 일관되게 행동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서 공감하네. 내가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속을 찾아서 네 이리 갔다 뭐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아유 저 동네는 제가 가까이 갈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저희 아버지가 정치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그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워낙은 이제 공화당 때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서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30대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뭐 그 당시로서는 정치적으로 좀 운이 좋으셨고 또 역량도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37세에 그 집권당 사무총장이 되셨어요. 공화당. 예.
그 당시에 사무총장은 요즘 사무총장보다 조금 권한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의 서열 3위고 또 그 대단한 아마 그 권한 행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1969년에 삼선 개헌을 이제 박 대통령이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뭐 결연히 반대하고 나섰죠. 그래서 뭐 그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다 설득당하고 회유당하고 마지막에 이제 세 분만 그 반대를 했습니다. 정구영 선생님까지 하면 네 분인데 뭐 그 이후에 이제 고난의 세월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겪으시다가 또 유신이 나니까 바로 유신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뭐 그 당시에 그 엄혹한 상황에 유신 반대 성명을 내서 그게 신문들 일면에 나니까 뭐 정말 집안은 풍지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 아버지가 정치적으로는 보면 세속적인 의미에서 정치인으로서는 성공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분들 중에 비슷한 시기에 정치를 하고 또 같이 뭐 친하던 분들이 7선, 8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에 3선을 하셨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한 번은 10년 만에 정치권에 들어가셨다가 5.17 나는 바람에 한 1년여 만에 감옥행을 하셨으니까 뭐 국회의원 한 게 아마 10년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들 속에서 굉장히 그 어려웠고 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정치정합법에 묵혀 있을 때 이제 출마를 못 하시니까 이제 제가 출마를 해도 되는 그런 여건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20대 말이고 그때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민주화 추진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민주협. 예. 김대중 선생은 미국에 계실 때고 저도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만 잠깐 들어와서 이제 출마를 그때는 저도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상황에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뭐 단칼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무슨 정치냐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김대중 선생께서 이제 말하자면 망명을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 계실 때 네, 제가 제일 처음 가서 만났죠. 만났더니 이제 그러고 뭐 그분이 그때 처음 오셔서는 그 수도원 같은 데 잠깐 계셨어요. 가족이 다 같이 가셨나요? 그랬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정리가 돼서 그 알렉산드리아에 집이 이제 마련이 돼 있어서 또 거길 갔더니 이제 그래서 그분이 그때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그분을 참 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캡itol 힐에 모셔서 뭐 연회도 열어주고 이제 대담도 하시고 그럴 때 제가 따라가서 이제 배석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김대중 선생님을 보좌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자유총연맹에 가 계신 김경재 선생입니다. 네. 그때 박지원 의원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분은 그때는 아직 그 근처에 못 왔고 그때는 그분은 뉴욕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뉴욕이에요? 그분 뉴욕에서 맞아. 뉴욕에서 아마 무슨 그러니까 초기 당시 가발 관계 사업인가를 하셨던 분이죠. 예. 관계가 아니고 가발 사업.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참 뒤구나. 한참 뒤죠. 그래서 뭐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갔더니 그 댁에서 갔더니 그 김홍걸 지금 씨가 수두가 걸려가지고 그 DJ께서 저보고 이제 개방해서 자고 가라고 뭐 그러던 일화도 생각이 나고 뭐 그랬었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 그 당시엔 대통령이 아니십니다만 자네 나하고 정치 같이 하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오셨는데 제가 선뜻 답을 못 드리고 제가 나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정치 하러 오라는데 어떡할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말썽을 많이 피우고 그래서 제 아버지는 제 얼굴만 보면 공부 좀 해랍니다. 전에 제가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군에 해병대에 있을 때인데 휴가 나왔는데 복도에서 집에서 이렇게 마루에서 마주치니까 공부 안 하나. 그랬었어요. 군인인데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애 보고도 공부 안 하나 그럴 정도로 좀 제 아버지가 독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 공부는 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뭐 이런저런 좀 그 정치권에서의 접촉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싫어서 안 하게 되고 제 아버지가 그 6대 7대 의원을 하시고 삼선 개헌 반대 유신 반대 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제야 인사로 돌아서서 이제 그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8대 9대는 아예 출마를 안 하셨고 8대 때는 출마하셨다 실패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10대 때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제야 운동권 대표로 격으로 출마를 했는데 그 선거는 참 가장 어려웠던 선거입니다. 선거 개시되자마자 운동원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그때 몇 학년 때, 몇 살 때셨어요? 그때가 제가 그때 아마 대학 교수가 됐을 때일 겁니다. 아직 친구나. 그게 아닙니다. 잠깐만. 제가 20대 때입니다. 미국 가기 전이네요. 제가 결혼하던 무렵이니까, 그 직후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게 78년인가 선거인데, 아무튼. 그 선거 때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손잡고 그냥 동네를 걸어 다녔어요. 유세로? 운동원들은 다 잡혀가고, 그 위협을 하고 하니까. 근데, 그때 기적적으로 당선이 되셨죠. 영도. 네, 부산 영도입니다. 맞아.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바로 5.17이 나고, 그때 제 아버지가 이제 무소속이지만 이제 제야 대표였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시민당에 입당을 하게 되죠. 그 야권 무소속들을 이끌고. 이제 그러자마자 바로. 그때 야권 무소속이 누구였어요? 그때만 제 기억에 오세흥, 한병채 그런 분들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여권 무소속이 있고 야권 무소속이, 여권 무소속은 이우락, 박종규 이런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도 탄압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여당 출신인데 야당에 간다는 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위협도 많이 당하고 그쪽에서 밀사들이 와서 협박도 하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누구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아주 실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집에를 와서 대통령이 아무 자리라도 지명만 하면 바로 임명을 하겠다고 누군데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입니다. 서울시장도 지내고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냥 밥상을 엎어버리시더라고요. 이놈 자식 어디서 와서 못된 수작을 하느냐고. 근데 그러고 아무 자리나 다 원하면 주겠다고 회유를 하는데. 네네. 그러고는 이제 바로 야당에 입당을 했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야당에 입당하자마자 그 YH 사건이 나서 여공들 어려울 때 또 그때 김영삼 총재 의원직을 뺏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야당 내에서도 사실은 사쿠라들이 난무하고 그러던 시절인데 지금 그 이야기하면 좀 곤란해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그 당시에 최형우 의원이라고 아주 돌쇠 같은 분이 있죠. 그 최영우 의원이 사실은 저희 외삼촌 친구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보고는 아주 존대를 깎듯이 하고 젊어서부터 저희 집에 드나들고 그랬던 분이라 두 분이 같이 김영삼 총재 지지 서명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결국 의원직을 뺏겼죠. 거의 정치사를 그냥 꿰뚫으시는데 주진영 선생보다 더 정치를 옆에서 보셔서. 그 이야기가 너무 삼천포로 빠졌네요. 이거 삼천포로 오르르 빠지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다 그렇게 알고 계시겠네요. 어려서부터. 그렇죠. 제가 본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현장에 제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삼성계엄 반대할 때는 이우락 신이, 박종규 신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 대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없다 그래라 그러고 이제 지하실에 숨어 계시고. 어디 부산에 서울에? 서울이죠. 서울에. 69년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 국회를 숨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이 변장 좀 하게 어디 가서 안경 좀 사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종로통에 나가서 안경을 사다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재산별관에서 이제 날치기 통과를 하기 직전인데 저희 아버지는 야당 의원들하고 같이 국회 본관, 국회라는 게 지금 서울시 의회 자리입니다.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자리 펴고 농성을 하고 계셨죠. 그러다가 이제 재산별관에서 날치기 통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라는 요즘 분들은 그 당시 상황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전이고 또 그때 삼성계엄 반대 좀 이따 유신을 하게 되고 정말 사람들을 삿삿이 잡아들이고 하는 계엄 유신 뭡니까 계속 1호, 2호, 3호 발표하면서 사람들 많이 잡아가고 그랬던 시절이죠.
하여튼 그랬는데 그 옛날 그 60년대 그 저희 아버지가 만드신 도서관에서 문 대표께서 공부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도 같은 학교 다니시지 않았나요? 예, 제가 보니까 저보다 학번이 하나 빠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남중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것도 좀 사연이 있습니다. 6대 국회의원 선거가 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인 1963년에 이제 돼서 당선이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선거에 나가서 공약을 그 동네 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 다 자식들 데리고 서울 가는데 난 내 애는 남겨놓겠다 이러신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엉뚱한 공약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저 혼자 거기 하숙하고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다 서울 가고 큰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네, 그 동생들 다 서울 가고 그랬는데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중학교 때가 돼서 제가 그때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울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야, 넌 중고등학교 여기서 다니라. 부산에서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남중학을 그때 입학을 했는데 결국 뭐 한 학기 만에 말썽부리고 사고치고 농성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서울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만 66년도에 이제 그 경남중학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따져보니까 그 문재인 대표께서 저보다 한 학년 선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앙중학교로 오신 거예요? 네네네. 더 안 좋은 학교로 가신 거예요? 중앙중학도 뭐 명문이죠. 그래도 경남중학교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나 또 어디서 댓글에서 혼나겠다. 여기 질문이, 긴급 질문이 와서 해병대 몇 개냐고 그러시는데요? 261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정치사를 꿰뚫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실 기회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제가 예 교수님 모셔서 이제 하려고 했던 일은 이제 선거 마케팅입니다. 이 교수님은 원래는 경제학 전공하신 걸로 아는데 대학원에서 네, 그 학사 석사를 경제학을 하다가 그 이제 박사 과정에 갈 때 이제 경영학으로 바꿔서 다시 경영학 석사를 왜 하고. 그러셨어요? 그게 또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석사학위를 마치고 서울에 돌아왔을 때가 저희 아버지께서 감옥살이를 이제 중간에 그때 이제 12년형을 받고 그 감옥에 계셨는데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죠. 근데 제가 석사를 마칠 때 마침 이제 가출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제가 공부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공부 너무 많이 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더니 저희 아버지가 야, 요즘도 이거 가짜 학위 주는 데가 아니냐. 너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가짜 학위. 근데 그래서 미국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오셨다가 다시 가신 또 거예요? 돈을 쫓겨갔죠. 그래서 공부하실 분이 아닌데 전공을 2번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 아버지도 경제학을 전공하고 뭐 제 아우도 경제학 교수입니다만 저도 이제 당연히 경제학을 했는데 방학 때 이제 그 장학금 나오는 게 방학 때 되면 2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미국은 이제 그 서머스쿨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학점 못한 사람들이 다니는 게 서머스쿨인 줄 알았는데 정규로 그 학기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은 방학 때도 이제 학점을 들으면 되는데 근데 경제학 이론을 배우면서 조금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오늘 이야기할 그 선택 이론 같은 것도 선거도 바로 선택인데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그걸 수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현실과는 안 맞죠. 경제학을 흔히 가정의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경제학 이론에는 보면 만약에 뭐 이자율이 고정돼 있다면 근데 고정돼 있는 이자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벨상 논문들도 보면 다 그런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건 실상하고 좀 다른데 그러다가 제 학점이 이제 방학에 들을 수 있는 학점이 남길래 제가 소비자 행동이라는 경영학과 과목을 들었게 됐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할 선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목을 택하셨네. 네, 근데 소비자 이론이라는 게 경제학에도 있습니다. 소위 하우테카라는 사람의 리빌드 프레퍼런스라는 게 무슨 그 선택에 관련되는 이론인데 굉장히 수학이에요. 그냥 수식만 늘어놓는 건데 그런 걸 배우다가 경영학과에 딱 가서
소비자 행동을 배우니까 뒤로 가서 반대편으로 가는 거지. 거기서 이제 제가 리차드 올샵스키라고 허버트 사이먼 노벨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의 제자한테 배웠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천재입니다. 근데 배워보니까 이거는 실생활에 있는 걸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과목을 더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마케팅 리서치라고 지금 여론조사하는 거였죠. 그게 존 삼버스라고 그분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재미있어서 그랬는지 그 클래스에서 제가 1등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저는 그때 그분이 그렇게 거물인지도 몰랐는데 불러더니 야 너 무슨 과에서 왔냐? 저 경제학과입니다. 너 일로 옮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우리 생각은 뭐냐면 경제학은 경세 재민하는 나라 구하는 학문이고 경영학은 좀 무슨 장사꾼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좀 콧방귀를 끼는데 야 그 선생님이 특이한 분이에요. 너 지금 장학금 얼마 받니? 아 돈으로 했구나. 그래서 등록금하고 한 달에 생활비 쪽으로 한 350불 받는다대. 내 600불 줄게. 야 경영학과 교수답네. 2배 줄게. 그런데 이분이 또 거기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 그 박사 그거 해봐야 경제학 박사 너 졸업하면 얼마 받을 거 아니?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을 그 위한 양반이 너 그 취직도 잘 안 되지만 너 많이 받아봐야 3만 불. 너 내 밑에서 이거 하면 바로 너 6만 불 받아. 그렇게 사람을 홀려야 되는데. 그리고 직장이 줄 서. 야, 실제로 멋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경영학과는 특히 제가 전공한 마케팅은 뭐 학교가 줄을 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새로운 학문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어 공부 이제 좀 그만하고 공부 그만큼 했으면 많이 했지 무슨 내가 무슨 팔자로 박사까지 하느냐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는 계속 공부를 하는 거 여기 올 필요 없고 너 거기 공부나 해라. 한국도 올 상황이 못 됐어요 사실은. 그때 뭐 다 탈압받고 집안에 기관원들이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할 때니까 어머니가 시장 가면 기관원이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 너 오면 뭐 하겠냐. 너 거기서 공부해라. 그게 걱정돼서 그러셨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선생님도 또 그러고 그래서 이제 경영학으로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영학과로 옮겨가지고 유학생 치고는 좀 풍족하게. 그렇지. 장학금. 네,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근데 가더니 금방 가르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박사과정 가자마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니까 그러면 강사료를 또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유복하게 지냈죠. 그때 뭐 학교 아파트라는 게 한 110불인가 내면 투베드룸 아파트에 전기까지 공짜니까 학교 발전소에서 전기 대고 하니까 그 미국은 그런 면에서는 천국입니다. 근데 경제학을 하고 나서 경영학으로 바꾸시니까 좀 도움되는 것도 있던가요? 경제학은 수학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 바탕에 경제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한 마케팅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또 개방적인 학문이라서 예를 들자면 사회학, 심리학, 통계학, 경제학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론조사 리서치는 사회학과에 가서도 배우고 실험은 심리학과에 가서도 배우고 또 경제학은 제가 워낙에 학사 석사를 했고 또 제가 이제 부전공이 통계학 쪽이었는데 그래서 통계학도 많이 듣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높은 데 가서 내려다보면 올라오는 길이 빤합니다. 근데 위에서는 다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도움이 됐죠. 사실은 경제학을 하는 게. 어디예요? 사람이죠. 아니,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하게 되고, 그 사회학이라는 게 위에 가서 보면, 이 동네는 이렇게 올라오고, 이 동네는 저렇게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위에 가면 다 만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마케팅은 바로 오늘날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 공부를 했나 싶은 정도로 선거와 밀접한 학문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저는 이제 남편이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그 경영학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이제 많이 봤죠. 근데 우리 당에 들어보니까 아주 압도적으로 경제학이 많아요. 글쎄 옛날에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미국의 경제재민이었구나. 제가 경제학 전공할 때 미국의 한국 사람 경제학 유학생이 1,000명이 넘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 선생님한테 지금도 고마워해야 하는 게 한국에 돌아와서도 보니까 경제학 교수는
저와 같이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은 취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구소로 가고 뭐 그 학교 안 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긴 합디다만 뭐 기업에 가서 출세도 하고 그랬는데 경영학은 그때 미국서도 학교가 줄을 쓰고 한국서도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러다 사실 저는 그때 좀 곤란한 저를 학교에서 데리고 가기가 좀 곤란한 입장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제 눈치들을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도 오라고 그래놓고 가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발령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보면 10월 1일자 발령입니다. 3월이 아니고. 이제 9월에 왔는데, 그러니까 9월부터 강의는 시작했는데 계속 발령을 안 내는 거예요. 뭐 그게 나중에 이제 후일담으로 들어보니까 뭐 기관에서 자꾸 압력을 가하고 그랬어요. 제가 아버님 지난번에 뵀을 때는 그 장남 큰아드님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갖고 빚이 좀 있는 것 같이 굉장히 좀 그래 하시던더라고요. 아니, 바로 이제 그런 문제죠. 어릴 때 고향에 붙들어둔 거. 그게 사실은 그때 뭐 공부도 좀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하는 판에 지금 그냥도 서울에 유학을 보내는 판에 거기다 묶어놨으니까. 그때부터 어깃장을 놓고 공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많이 부렸죠, 제가. 그래서 제가. 혼자 했으니까. 제가 아주 유명한 말썽꾸러기입니다. 깡패 아니셨어요? 그렇게 직설적인 말씀으로. 제가 당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혼나. 주먹을 좀 쓰신 거구나, 그러면? 그래서 아마 지금도 아마 누가 이 방송을 들으면, 제가 왜 저기 있지, 영도에서 놀던 애가? 아니, 뭐, 영도뿐만 아니라 서울에 와서도, 학교에서 아주 제가 유명한, 중고등학교 때? 뭐 그랬었습니다. 중앙에도 뭐, 경기 세븐 같은 이런 거 있었어요? 거기는. 걔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약하죠. 거구나. 제가 게다가 뭐 태권도 선수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태권도 하셨어요?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단이세요? 뭐 그런 건 좀 따질 꼴라고. 근데 태권도는 저는 몰랐는데 스키는 거의 국가대표보다 더 잘 탄다. 요즘에도 겨울이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망했습니다. 망해서 이제 못 가요. 저는 2년 동안 골프를 한 번도 못 쳤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저는 골프. 근데 제가 늘 배 아팠어요. 겨울이면은 뭐, 제가 홋카이도 가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막 스위스로 스키 타러 가시니까 내가 너무 배 아파서 교수가 무슨 돈 있다고. 방송에서 제가 골프 안 치고 제가 골프는 한 20년 전에 그만뒀거든요. 그 대신 스키 타시는군요. 적금 들어서 스키 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대한 스키 지도자연맹의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적으로도 관계할 뭐 이렇게 하면 끝장을 보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뭐 굉장히 유명했던 이 주먹으로 이렇게 거의 이제 우리 당에 들어오시면 그런 결기가 필요해요. 제가 이 교수님을 모셔온 이유가 첫째가 저는 싸움꾼으로서 우리 같이 이번 선거에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자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정치 감각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마케팅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첫째도 물론 마케팅 전공자로서 이 선거를 이제 완전히 마케팅 선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생각을 했지만은 저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우리 주진영 선생님 마찬가지로 싸울 줄 알거든요. 그리고 싸울 줄 안다는 거는 자기 속에 뭔가 꽉 차야지만 정의로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저는 깡패는 아니고 저 자꾸 깡패로 몰지 마시고. 제가 교육계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박사가 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려가지고? 제가 박사 된 걸 보고. 그걸 보고? 죄도 하는데. 열받아갖고 공부하러 간 사람 많습니다. 그거 싫어합니다, 이게. 진짜요? 저 때문에 밤새 울고, 쟤도 박사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러고 공부 시작해서 지금 교수 된 사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을 하셔서 끝장을 보셨군요. 근데 저는 그 때문에 최근에 제 아버지한테 뭐 약간 원망조의 말씀도 드렸는데, 집안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이제 남자 형제는 셋인데, 셋이 다 교수가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집 잘 된 거 자랑하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딴 게 할 게 없었습니다. 취직도 할 수가 없고, 사업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미국이라는 데가, 전 미국이 참 고맙게 생각되는데, 공부를 공짜로 시켜주고. 기회의 땅이었죠. 네. 미국 대학원에 가면 생활비 주고, 장학금 주고, 그랬으니까, 정말 그 덕분에 공부를 한 거죠. 네. 거기선 공부를 잘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그 이제 늦바람이 나면 그게 이제 그건 이제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공화당에서 사무총장까지 하셨으면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가까웠을 거 아니에요. 가까우셨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정부 규모가 작고 그래서 그랬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거의 매일 청와대로 가셔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 가족들하고도 친하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유괴사께서 또 좋아하셔가지고 매일 뭐 차를 보내오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 경상도 남자거든요. 전형적인 경상. 여자가 어딜 바깥에 출입을 하냐고 그래서 거기도 못 가게 하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그 박지만 회장이 이제 제 동생하고 초등학교 동창이고 저한테 중학교 후배가 됩니다만. 그래서 그 둘이는 또 친구고 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구 아니세요? 저보다 나이가 위죠. 하남인가? 예, 아마 거의 52년생이니까 실제로 학교로는 둘 위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여름 휴가도 같이 가신 적도 있고 저는 그때 말썽부디느라고 안 갔습니다만 안 가셨어요? 같이 가셨다고 진해 같이 아마 휴가들도 가신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저도예요? 있습니다. 거기가? 저는 진해 어디 그때 별장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게 저도 아니에요? 예. 저도는 전남 쪽에 있어요. 전남 쪽에 있고. 아마 그게 나중에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아주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까우시고 그래서 제 아버지가 그 또 민주화 운동하고 감옥살이 하시고 그러셔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욕은 공사석에서 안 하세요. 왜냐면 지금도? 네네. 좀 엉뚱한 분위기가 연출되죠. 그 민주화 운동할 때는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하던 분들은 박정희라면 입에 다 거품 없는 그렇게 당하시고도 왜? 당하셔도 제 아버지가 좀 그런 데가 있으세요. 지난번에 저 뵀을 때 저 야단치셨잖아요. 너무 독한 말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그 인간적인 연민 같은 게 있고 또 제 아버지 말씀은 그래요. 맨날 청와대 불려가면 그 양반은 막걸리나 소주 하고 족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빼치카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어떤 놈이 갖고 온 뇌물이야 그러고 그 불 속에 던지고 그러시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자체는 사실은 나중에 삼성 개헌을 하고 유신을 하고 해서 정치적으로 참 막다른 길로 들어섰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애국심이 있고 그랬다는 말씀을 지금도 하세요. 근데 나중에 그 옆에 사람들이 잘 못 모셔서 그런 길로 갔다. 그렇죠. 정권이 연장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삼성개헌 이후가 이제 문제였고 사실 이제 그걸 예견하셨기 때문에 삼성개헌에 사실 격렬하게 반대를 한 거죠. 그때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저희 집안이 꽤 큰 사업을 하던 집안인데 그 사업도 이제 다 결국은 놓치신 셈이 됐고 또 일가 친척들이 그렇게 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롭게 사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얼른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근데 저 참 뜻밖인 게 그때 어떻게 이렇게 그냥 단칼에 자르고 정치권에서 손을 떼실 수가 있을까요? 그 아버님이 일체 그 다음에 아무 공직도 안 하시고 아무 쪽에도 관여를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좌우명이 사람이 물러설 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옆에서 봐도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6, 7대 국회의원을 하고 삼성개헌 반대하고 유신 반대하고 10년을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겨우 국회로 다시 10대 이제 6, 7대하고 8, 9대 쉬고 10대 들어가셨는데 그때 바로 이제 5.17이 나거든요.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셔갖고 민주협은 감옥을 2번 가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김대중 내란 사건이 김대중 내란음모로 이제 가신 거죠. 그때가 가신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묘한 데가 있어서 유신을 반대하고 했는데도 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습니다. 기관원은 붙여도. 네네. 이제 구속은 안 했고 서로 왜냐면 서로 좀 이렇게 인간적인 이제 그런 게 있고 있으셨구나. 10살 위니까 그냥 형님 같은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다가 10년 만에 이제 국회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5.17이 나서 이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여 사시고 출소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더 격렬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신 거죠. 그때도 사실 전두환 정권 측에서 회유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밥상 없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으니까요. 이제 회유하러 온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제안을 하고 감옥에 계실 때도 이것만 하나 자기 이제 지지만 해주면 큰 자리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아주 뭐 큰 자리 산부 요인 중에 한 자리도 주겠다는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뭐 콧방귀도 안 끼고 그래서 독방에서 쭉 계시다가 이제 출소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만드셨죠. 그건 뭐 저희 집 안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선생은 미국에 계시니까 이제 김대중 선생의 대리인 역할로 저희 아버지가 지명이 되셔서 이제 그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지만 그 측과 이제 그 민추협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민추협 부의장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양김이 대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를 놓고 그 재밌는 일인데 이제 서로 김영삼 측과 김대중 측이 서로 대리인을 내야 되는데 두 분이 같은 이름을 써낸 거예요. 예춘호. 예. 왜냐하면 김영삼 씨는 젊어서부터 친구고 또 구가 영도하고 그 서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너무 잘 아는 뭐 나이도 뭐 김영삼 대통령이 한 살 아래일 거고. 그러니까 사실 뭐 당연히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을 지지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를 한 거죠.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더 기여한 바가 크고 또 이 길이 맞다. 그래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바람에 더 탄압을 받은 거죠. 그 호남 사람을 지지한다, 영남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10대 선거 때는 지 집사람 보고 DJ 딸이라고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네. 근데 그러고 이 양김이 대립을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단일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합해가지고 후보를 한 명을 내야지. 여기 지금 갈라지면 결국 저쪽에다 어부지리를 주는데 그 단일화 운동을 하시고 그때문에 단식도 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양자가 각자의 길을 간 거죠. 다 창당을 하고. 근데 그때도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때 젊은 분들이 와서 저 사람들은 안 되니까 우리들이 좀 뭘 해볼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신당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누구냐면 돌아가신 재정구 의원, 그 유인태 의원, 원혜영 의원 이런 분들이 그때 이제 말하자면 운동권의 핵심 세력들이죠. 그때 김부겸 의원도 같이 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결국 그 단일화 운동을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한겨레 민주당이라는 걸 창당해서 한겨레가 그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이제 그 대표가 되셨는데 그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양측에서 굉장히 제의가 많았던 거죠. 공천권의 일부를 보장할 테니까 우리 측으로 와라. OS 측에서도 그랬고 DJ 측에서도 그랬고. 근데 결국은 안 가세요. 그것도. 그러고는 한겨레 민주당으로 고향에서 출마해서 참패를 하죠. 그때는 양김이 아니면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보면 뻔한 길, 좀 승부가 뻔하고 가봐야 손해보는 길이 뻔함에도 가시는 좀 그런 우직함이 있었어요. 우공이산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러셨나. 오라는 데도 많고, 준다는 자리도 많은데 왜 그렇게 가시밭길을 걸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그 선거를 끝내고, 제가 그때는 이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부산에 가서 자동차를 몰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서울로 오는데, 서울 부산을 오는 동안에 단 한마디가 서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거에서 비참하게 졌고. 그들이 딱 서울에 오시더니 은퇴 성명을 딱 내시더라고요. 이제는 두 분 다시 안 간다. 그게 이제 60대 쪽 지금 제 나이보다도 젊으실 텐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정치권에 안 가셨습니다. 아니 DJ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좀 뭔가 요청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때 청와대 한 번 다녀오시더니 두 분 다시 청와대도 안 가시고. 왜냐하면 가족 모임, 유가족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때 메라노모 사건에 피해본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 모임이 있어서 가끔 청와대에서 이제 저녁 모임들도 하고 그러시는데 한 번인가 다녀오시더니 두 분 다시 안 가시더라고요. 절대 안 간다고. 그래서 그로부터는 정치하고는 완전히 발을 끊으셨습니다. 그때 딱 끊으시고 한 번도 기웃거리질 않으셨어요. 예, 두 분 다 지금 그동안 제의가 여러 번 왔었는데 아주 그냥 야멸차게 거절을 하시고
뭐 그러시면서 이제 낚시하고 붓글씨 쓰고 뭐 그런 북글씨는 걸로. 거의 뭐 선수 중에 선수 너무 기가 막히세요. 저도 글씨 하나 그래서 봤는데. 이 자꾸는 제 가정사 이야기를 자꾸 일단 하게 해야 돼서 돼. 이게 좀 알고 그러니까 시작해야 돼. 저는 사실 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뭐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제 아버지가 존경할 분인 게 우선 그 몸가짐이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재밌는 그 재주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뭐 정치인으로 또 원칙을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알아주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대단한 장서가이고 독서가이고 또 학자이고 또 뭐 아까 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미술품 그 아주 감시관이 대단하시고 또 뭐 붓글씨로도 일가를 뭐 이루신 셈이고 낚시는 책도 쓰셨어요, 낚시. 다큐멘터리가 나올 정도 NHK가 다큐멘터리를 찍어갈 정도의 그 대단한 낚시꾼입니다. 그 낚시에 관한 책도 많이 쓰셨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덕후야. 뭐 하나 하시면 그리고 끝장나는 저희 아버지가 난을 키우시면 그 난에 대한민국 1인자가 되도록 온 집안을 난을 또 양난으로 바뀌시니까 또 양난으로 그다음에 또 선인장을 키우시면 온 집안이 선인장이 선인장 되고 전문가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수목 나무를 키우시는데도 아주 일가견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조경하는데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고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취미 수준이 아니고 다 그 전문가 같은 프로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청전 이상범 화백 같은 분은 젊으실 때부터 그분을 알아보셔가지고 그분이 어려울 때 뭐 생활비도 대드리고 뭐 그림도 많이 사드리고 그래서 한동안은 제 아버지가 청전의 최고의 콜렉터로 알려져 있었고 그분의 도록을 저희 집에 있는 그림만으로 만들 정도로 대단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게 돈이 나중에 돼서 큰 돈이 있는 줄 아는데 그걸 다 중간에 없애셨어요. 정치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아버지가 없애면 그냥 또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뒤돌아보질 않으시고 다 없애시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참 그 벼루도 분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벼루 컬렉터세요. 저도 하나 주셨는데 그 벼루가 전부 다 그 단계석 중국에 너무 유명한 그 벼루들 굉장한 분이세요. 제가 몇 번 뵀지만 그 내공이 뭐 하나 하시면 그냥 끝장을 내서 끝까지 다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 교수님이 그 스키 타시고 이렇게 뭐 하나 이 음식은 또 어렸을 때부터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봐야 알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여튼 저는 예춘호 교수님을 전혀 오늘 같은 날을 생각하지 않고 예춘호 박사님을 그 예 교수님을 뵙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을 한번 뵙자고 해서 제가 몇 번 뵀죠. 근데 지금도 91세 되셨는데 정정하세요. 어머님도 정정하시죠? 예. 참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40분 동안 그 예종석 교수님과 이제 예춘호 박사님 아버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은 그 정치적인 감각의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보통은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지만 이 예 교수님은 한 번도 정치권에 그 뭐 눈도 한 번 흘낏 정도 본 적도 없이 살아오셨는데 이 정치의 판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아버님하고 어렸을 때 알았던 그런 이제 경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는 걸로 알고 해서 저는 그 정무적인 감각 그리고 정치권의 그 역사라든지 그 DNA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